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 박형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제도를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예금자 보호 제도 좀 마무리하는 내용하고요. 그거랑 약간 좀 내용은 다르지만 구속행위 규제 제도를 같이 살펴보면서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들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금자 보호제도는 1995년에 처음 법이 제정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997년, 8년 IMF 외환 위기가 있기 전에는 사실 크게 이 제도를 적용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97년, 8년 IMF 외환 위기가 오면서 그리고 또 2011년도에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금주들이 은행에 가서 저축은행에 가서 막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있었죠. 이렇게 IMF 외환 위기와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면서 이 예금자 보호제도가 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금자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보호하는지 이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얼마까지 보호를 해주냐 이겁니다. 자, 먼저 결론을 보실까요? 결론은 얼마까지죠?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하나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5천만 원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원금이 5천만 원 있는데 이자가 아무리 붙었어도 그 이자까지는 보호를 못 받는 거죠.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는다는 게 첫 번째가 좀 주의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동일 금융기관 내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은행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각각의 예금마다 5천만 원 아니면 몇 천만 원 이렇게 예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 예를 들면 다 파산을 했다. 그러면 나는 과연 각각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두 은행에 5천만 원을 저금을 하고 있었는데 두 은행이 다 파산됐다. 그러면 각각 5천만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돈이 좀 있다 그러면 한 은행에 무조건 넣어놓는 것보다는 안전상 혹시 사람은 어쩔지 모르니까 나누어서 입금하는 것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호를 받기에는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눠서 넣기를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의할 것은 1인당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가끔 어떻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부부가 두 사람이 한 은행에 같이 예금을 하면 한 은행에 있으니까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두 사람 같이 합해서 5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각각 나누어서 5천만 원씩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라는 거 이걸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금융회사랑 그 예금보험공사가 나중에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또 이자를 계산을 합니다. 그랬을 때 둘 중에 더 낮은 이자를 적용을 한다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원금에 이자가 생겨서 이 원금에 이렇게 가산이 됩니다. 더해집니다. 그래서 통장에 이자 얼마 이렇게 찍히게 되죠. 그래서 이 이자가 5천만 원 이내라면 이자가 납부됐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호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돈을 빼갔다, 인출을 해갔다. 그럼 당연히 그건 은행의 예금에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하필 그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지급불능 사태가 된 거죠. 그러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보호를 받아서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보호받지 못한 그 나머지 금액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은행들이 그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이제 다 빚을 갚죠. 다 채무를 다 갚고 이제 남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냐, 예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비례해서 그 자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채권액에 비례해서 나머지 예금 금액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만약에 은행이 파산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5천만 원 이상 사실은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어쨌든 그 이상의 권리는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경우에 그럼 과연 이렇게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를 받느냐 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은행이 예금 지급 정지가 됐을 때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냐면 은행이 이제 완전 망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금융감독 당국이 너 이제 지급 정지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 다음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천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아예 파산을 하거나 이제 인가를 은행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가가 아예 취소가 돼서 이제 은행이 망하는 겁니다.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그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세 번째는 한 은행이 다른 은행에 이제 인수가 돼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없어지면서 그 예금을 다른 은행이 인수를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떤 은행이 없어지면서 그 은행의 예금을 다른 은행이 인수를 해가면 사실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행이 어떤 은행으로 이렇게 인수가 돼버리면서 나는 예금은 인수 안 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주들한테 5천만 원까지 역시 보상을 해줍니다. 네 번째는 합병이 되는 경우인데요. A은행과 B은행이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포괄승계라 그래가지고 다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녔던 은행이 이제 한국외환은행인데요. 이게 2015년도에 한국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이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KEB 하나은행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죠. 그래서 KEB가 코리아 익스체인지 뱅크를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KEB 하나은행으로 합병이 돼서 합쳐졌는데 제가 은행원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외환은행에서 만들었던 그 계좌, 그랬을 때 만들었던 그 계좌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포괄승계가 안 된다면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지금도 아주 정상적으로 하나은행에서 포괄승계돼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이번에는 앞서 잠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이런 금융기관 말고 보호받지 못하는 금융기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금융기관들은 과연 어떻게 예금주들을 보호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깐 말씀드렸던 농협은행하고 수협은행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죠. 지역의 농협이나 지역의 수협, 지역 축협 이런 상호금융기관들입니다. 이런 상호금융기관들은 예금자 보호기금을 따로 마련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MG, 새마을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도 그 연합회에서 안정기금을 조성하거나 상환준비금을 따로 이제 돈을 모아 마련을 해가지고 5천만 원까지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이제 그 투자를 주로 많이 하는 펀드회사 같은 자산운용회사도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업계가 이제 같은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안정기금을 만듭니다. 돈을 모으는 거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 돈으로 5천만 원까지 이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우체국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우체국은 어디에 소속된 기관이죠? 정부의, 국가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따로 뭐 기금을 모으거나 이렇게도 하지도 않고요. 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냥 그 자체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예금자 보호 제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용협동조합, 우리가 보통 이제 신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신협도 마찬가지로 보호 기금을 조성을 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요. 이게 돈을 모아서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그 수준에서 그러니까 약 5천만 원과 같은 수준에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금융기관들을 이용하는 예금주들도 안심하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상과 같이 이제 예금자 보호제도는 정부에서 마련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이제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보험의 구조에 따라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와 이제 약간 좀 결은 다르긴 한데요. 또 다른 고객을 좀 예금주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속행위 규제 제도입니다. 뜻을 보시면 이제 이런데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나 이제 저희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면 누가 갑일까요? 은행이 갑일까요? 아니면 우리들이 갑일까요? 아니면 누가 의뢰 위치에 있게 될까요? 아마 돈이 엄청나게 많은 자산가가 아니라면은 우리 같은 이제 근로자들이나 급여 생활자들 이런 서민들은 아마 의뢰 입장에 놓이기가 쉬울 겁니다. 은행이 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아쉬워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한테 대출을 해주니까 당신이 해달라 그래서 대출을 해주니까 우리 은행에 뭐 펀드라든지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금융상품 하나 가입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을 입장에서는 혹시 내가 대출을 받는데 예금 상품을 가입하지 않으면 혹시 대출을 안 해주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자율을 막 높게 받지는 않을까? 좀 이렇게 그런 걱정이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적금이라든지 펀드라든지 이런 걸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사실 필요한 것도 아닌데 대출을 받는다는 이유로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을 하게 되면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을 입장에 있는 소비자들, 예금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는 하지 마라 하고 불법, 불공정 영업행위로 나라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상품을 대출받으면서 같이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속칭 이제 어려운 말로는 구속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뉴스라든지 이렇게 신문지상에서는 속칭으로 꺾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출을 해주면서 꺾어서 다시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것은 꺾이는 불공정 규제행위로 영업행위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금자 보호법 마무리하고 구속행위 규제제도까지 예금주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서 다뤘던 적립식 예금이 이제 은행원 입장에서 고객한테 이 상품을 권유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적립식 예금을 가입하는지 은행원 입장에서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